그 유전자로 결정되는 어떤 기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정서사회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에 기반한 고급 육아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하는 부모님이시라면 기질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어떤 성질, 순하다, 예민하다 이런 정도의 구분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순한 아이는 잘 안 울고 좀 키우기 쉬운 아이, 예민한 아이는 좀 많이 울고 까다롭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도 많은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예민한 기질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한 기질은 오랫동안 아동 발달이나 의학 분야에서 어떤 리스크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거든요. 예민한 기질을 지닌 아이가 순한 기질을 지닌 아이에 비해 나중에 공격성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거나 사회적으로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등의 연구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고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 나중에 아이가 사회에서 좀 힘들진 않을까 예민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육아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이런 예민함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리스크일까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라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불운 같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아이의 예민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결론부터. 근데 거기 왜 서 있는 거야? 사실 순하다, 예민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영어로는 키우기 쉽다, 어렵다는 차원에서 easy, difficult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어나 영어나 모두 약간 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가 가미된 말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예민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반응해야 정상인데 이 정도로 반응해서 비정상이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좀 뉘앙스가 담겨 있죠. 즉 아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라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부모의 기대치가 반영된 말입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 예민한 기질,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버리고 이 예민하다는 게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최치영 교수님은 이 책에서 아이의 예민함을 수신 기능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즉 이 세상에서 주변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남들은 이만큼만 불안할 거, 나는 이만큼 불안하고,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은 예민한 어른과는 달리 이러한 불안함을 울음이나 생떼나 이런 형태로 좀 가감 없이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수신 기능이 뛰어난 아이, 즉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는 아이는 당연히 불안한 것도 더 많겠죠. 특히 어릴 때에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함을 자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울음이나 떼를 쓴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일이 더욱 많아져요. 제가 다미를 키우면서 다미가 약간 예민한가? 라고 느꼈던 점도 이런 지점이었어요. 다미가 특히 잠투정이 제가 느끼기에 상당해서 좀 많이 울었거든요. 반면 수신 기능이 좀 약한 아이, 환경의 영향을 잘 안 받는 아이라면 좀 무덤덤할 거예요. 같은 낯선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따라서 울음으로 표현할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주는 것도 웬만하면 잘 먹고 하던 것을 빼앗겨도 그렇게 막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요. 감정 기복이 좀 적은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 쪽에서요. 이러한 차별적 민감성은 물론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부분이 크고요.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고 적게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심장 박동 패턴을 측정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 심장 박동의 변화가 평소에 더 크게 나타나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좌절하거나 조금 더 불안해한다거나 울면서 부모님을 찾는 빈도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특정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괜찮아?
신생아 때부터 심장 박동 패턴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다니. 이렇게 말하니 뭔가 예민함이란 거는 정말 그렇게 타고난 거고 바꿀 수 없는 거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로 결정되는 어떤 기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인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바뀌지 않고 쭉 가는 특성이라고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물론 정해진 것이고 바뀌지 않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즉 기질은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 신경계나 뇌가 발달 중인 생애 초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좀 예민하게 태어난 아기라도 안 예민하게 자랄 수도 있고, 안 예민하게 태어난 아기라도 예민하게 자랄 수도 있고요. 이 논문에서도 아기들의 기질이나 성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적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기질이라는 것은 예전에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질은 딱 만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아니다. 몇 년 동안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이나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기질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조금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민한 아이들의 기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의 어떤 예민한 기질로 인한 행동들이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이로 인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민한 아이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짜증이나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즉, 잘 울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거부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이 육아 중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반응적으로 좀 따뜻한 육아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 부모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원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놀이터에 있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울어버린다거나 기저귀를 갈자고 하면 막 반항하면서 뻗댄다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소 강압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 부모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의 그런 반복적인 행동에 좀 지치게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문제는 예민한 아이들은 수신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더 잘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 더욱 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물론 따뜻하게 반응해주지 않는다거나 막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양육 태도는 기질에 관계없이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예민한 기질하고 만나면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해져요. 그러면 부모님은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이 조금 이런 예민한 기질을 유지하게 되고 향후 문제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500원이에요. 내가 500원 방금 계산했잖아요. 5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돈을 또 내야 돼요? 돈 없죠? 카드 주세요. 카드 돼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예민하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부모의 아이에 대한 그리고 아이의 성질에 대한 인식은 육아하는 행동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 연구에서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많이 울고 투정을 하면 부모에게 더 이상적이고 반응적인 육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심박 변이도도 높고 더 많이 운 아기들이 결과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 사회성이나 주의 조절 등 어떤 정서 사회적인 발달의 결과치가 더 좋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베프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5개월, 6개월 이렇게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예민하고 기질이 어떻고 이런 생각보다도 일단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흔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일상이지 않았나요? 많이 우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이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조절해가는 연습을 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도 더 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해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릴 때는 약간 예민했는데 자라면서 좀 덜 예민하고 사회성도 더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겠죠. 반면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좀 예민하다라고 좀 강하게 인식하는 경우에 일상 속에서 감정적으로 좀 그 아이에게 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즉 아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예민하다는 프레임 그 자체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조금 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울 때 우리 아이가 힘들구나 좀 불편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우리 아이는 예민해서 잘 울어 또 울어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인식은 아이의 뭐 이런 반복적인 행동에 지쳐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악순환을 끊는 건 부모가 시작해야겠죠. 아이가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나한테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하다는 인식이 이미 있고 이 인식이 나의 육아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질이나 예민함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예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 기능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아이는 그 환경이나 자극들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걔가 무서워서 우는 아기도 걔한테 물려서 우는 아기와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달래줘야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다 보면 아이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덜 울고 덜 힘들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또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면서 함께 감정을 조절해가는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의 기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도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다미도 타고난 기질은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자기 의자에 올라갔다고 울어버리기도 했어요. 다미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모모가 다미 의자에 올라가서 화났구나. 모모한테 모모야 그거 내 의자야 이제 내려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이 말을 해주면서 어떤 다미의 감정을 좀 읽어주는 시간들 그리고 또 다미가 그걸 듣고 스스로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어떤 훈련의 시간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아 스트레스 관리는 좋은 육아의 필수 조건이에요. 육아를 힘든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 하나 키우는데 누구는 혼자서 쉽게 키우고 누구는 혼자서 못 키워서 힘들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주세요. 애는 원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혼자 키우는 게 더더욱 힘든 아이들이 있다고요. 앞서 소개드린 책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의 예민함에 대해서 부모님이 조금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민함이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더라도 예민함 그 자체가 별로 걱정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별한 잠재력,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라던가 저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성격이 안 예민한 편이긴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감수성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미도 좀 예민한 편인데 예술적인 감수성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의 예민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든 혹은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해서 바꾸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든 간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이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바뀌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 더 줄래? 나는 하나 더 줘. 울지 말고 좋게 말할 수 있어? 엄마, 하나 더 주세요. 네. 나는 하나 더 줘. 다음에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어? 엄마, 하나 더 주세요. 두 개 가져가면 어떡해.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예민함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아이들은 나쁜 것만 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더 잘 받아들여요. 이건 사실 제이 벨스키라고 하는 기질 연구에서 되게 유명한 아동심리학자가 만들어서 널리 이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차별적 민감성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닿아 있는 건데요. 이 차별적 민감성 이론을 받아들인 많은 학자들이 예민한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민한 아이들은 나쁜 양육에 잘 영향받고 나쁜 결과치를 낼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좋은 양육에 영향받고 더 좋은 결과치를 낼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더 높다고요. For better and for worse 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에 모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육아를 제공해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정서사회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아시겠죠? 가능성이 있는 열린 아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